안녕하세요. 수재기념사업 이사장 김영숙입니다. 음. 오늘 제가 그저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제 동포청이 주관하고 한글학교가 주관하는 곳에 가서 역시 최재형 또 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책들을 주제로 한국인의 정체성 이런 걸 이제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그쪽에서 오렌지 농장을 비롯해서 활동하신 걸 연계돼서 오늘 또 이렇게 제 강연에 축사까지 축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또 최재형 선생님을 도산 아카데미에 지금 리더십 포럼에 소개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시고 이건 제 힘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는 힘이고 또 최재형 선생님의 희망이기도 하고 안창호 선생님도 반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최재형 선생님 강의에 러시아 연해주 발해와 고구려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또 한인 최초의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재형 선생님이 1869년에 러시아에 9살에 가셨지만 1863년에 이미 연해주의 러시아 동적의 한경도 농민 10선 가구가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한인 이주는 그때를 원년으로 해서 올해 163주년인가요? 2주년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최재형 선생님은 국가가 먹여주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9살에 두만강을 건너간 난민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시민으로 당당히 무뚝 서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입니다. 또 최초의 해양인입니다. 11살부터 17살까지 6년 동안 세계를 돌며 무역선을 타고 항해를 하신 어쩌면 우리나라 최초의 항해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간 보빙사가 188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분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6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세계를 돌며 그야말로 글로벌 청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 학생의 원조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은 동양의 카네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뤄서 그 기업인으로서 최초의 한상인의 그 롤 모델이 되시고도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한인 동포의 리더, 9살에 배가 고파서 두만강을 건너간 소년이 33살에 양치의 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인 학교를 세우고 한인들을 모두 도와서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그야말로 한인 리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독에 학교를 세워서 당신 자신이 6년 동안 항해를 하면서 선장 부인으로부터 받은 러시아어, 또 세계문화, 독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교육의 힘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누구나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당신의 주장으로 32개의 학교를 세우고 또 장학 사업을 하시고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리더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독립운동의 대부는 러일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드셔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중에 하얼빈 영화를 보셨을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그 하얼빈에서 최재형이 제일 많이 다뤘습니다. 앞으로 정말 영화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라든지 동의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당신이 번 동양의 카넥이라고 할 정도로 모은 재산을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에 조국을 찾는데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대를 초월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사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로 본 최재형의 삶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느 부분에서나 다 우뚝 서신 분입니다. 기업가, 한상의 원조, 교육가, 제가 말씀드렸죠? 32개 학교, 독립운동가, 마지막에
목숨까지 일본의 총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론가, 이건 좀 특수하실지 몰라요. 하얼빈에서 마지막으로 대동공보의 사장 역할로 나오십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 운영난에 시달리던 해조신문을 인수해서 대동공보를 맡아서 이제 하얼빈 의거를 다 모의를 하셨고, 왜 그랬냐? 하얼빈에서 보신 것처럼 의병 전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의해서 러시아 압박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무장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럼 무장투쟁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언론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하얼빈 의거로 대동공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얼빈 의거 소식이 보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국내에서 전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이또가 죽었다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은 대동공보에서 호를 찍어내서 다 보도를 하고, 대한민 국민의 안창호 선생님이 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신 그 대한민 국민의 시베리아 지부와 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재형 선생님의 대동공보사를 통해서 세계에 호혜가 발행될 정도로 언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권업회를 조직해서 또 권업신문을 또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론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인 최초의 디아스포라,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최재형의 어린 시절,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1860년 8월 15일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869년 9살에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그 해가 기사흉년이라고 가장 기근이 심한 해였다고 합니다. 아사자가 발생하고 도저히 그 한경도 산간 지방에 논밭도 없는데 살아남을 저기가 없어서 한인들이 하나둘 넘어가기, 1863년 이전에는 우리 한인들이 계절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봄에 두만강을 건너가서 추수를 해서 겨울에 식량을 가져와서 겨울을 나고 또 다시 봄에 가고, 그런 계절 농사를 하다가 1863년에 한경도 농민 13가구가 정식으로 거기에 입적이 되는, 그 뒤로 하나둘씩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기사흉년인 1869년에 최재형 선생님은 아버지와 형과 함께 그 땅으로 갑니다. 그 지신허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3가구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로 가서 이 최재형의 아버지가 큰아들과 며느리와 이제 농토를 만들고 씨를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잘 생각하셨듯이 둘째 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말을 배우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재형을 정교회 러시아 학교의 최초 한인 학생으로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요. 그 그때 변변한 길이 있었겠습니까? 정교회 학교까지. 그러니까 그냥 그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 길을 아침에 학교에 간다고 정교회 학교에 가서 뭐 한두 시간 배우고 다시 또 오면, 집에 오면 어둠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 이 형수가 먹을 게 없었겠죠. 난민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생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그러면 밥을 안 줬답니다. 왜? 없어서. 그래서 겨우 누룽지, 뭐 이렇게 숙육 이런 걸로 때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1살에서 그때 얼마나 속장이 빠를 때입니까? 조금만 돌아다녀도 마구마구 먹어도 되는데, 이 소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학교에서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호시네트 바닷가에 가면 배들이 많은데 거기서 심부름만 해줘도 먹을 걸 준대더라. 그러고 11살에 가출을 합니다. 세 사람이 가출을 했다고 그래요. 세 소년이. 근데 둘은 첫 달밤을 못 버티고 너무 무서우니까 뭐 늑대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최재형은 형수가 누룽지를 내미는데 아주 오기당차게 나는 나가서 잘 싸줘야 형수가 다 먹어. 그리고 양재기인지 뭐 바가지인지를 형수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당찬 소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으니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도 그냥 바닷가에 가서 결국은 쓰러져서 이제 선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굶주림으로 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시에트 항구에서 구원자인 노선장 부부를 만납니다. 아들이 없는. 그리고 1877년부터 77년까지 11살부터 17살까지 가장 중요한 인생관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배를 타고 세계를 6년간을 돕니다. 더구나 유럽으로 가서 왜 무슨 배를 탔는지는 앞으로 나오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청년으로 성장해서 유창한 러시아와 그 선장 부인이 아주 인텔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는 이 노선장 부부가 신하들처럼 이 소년에게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독서도 시키고 유럽 문화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서구 문화를 완전히 체험한 계기가 바로 어린 시절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 국경 삽합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두만강은 저렇게 강폭이 좁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강이죠. 그 한경도 조선 경원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저 서쪽으로 가면 중국 훈춘 이제 지금의 조선 쪽이 사는 그쪽이고 이쪽으로 오면 동북 쪽으로 가면 러시아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국경이 만나는 데를 세제원 9살에 건너서 러시아로 이제 난민으로 가게 됐고요. 지금 연해주 지형 지도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러면 연해주란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바다와 연해에 있는 땅을 연해주라고 한다. 우리가 동간도, 서간도 그러는데 서간도는 지금 이제 연변이나 이런 쪽이고 동간도는 바로 요 한반도에서 초록으로 칠해진 기다란 저곳 그곳까지를 연해주라고 하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기 전까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려인 이전에 그 동포들이 거기 살던 곳이고 근데 이 땅은 1860년에 그 국경조약으로 러시아 땅이 돼요. 근데 러시아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 그쪽에만 문명이 발달하고 시베리아 이쪽은 버려진 땅입니다. 누가 통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든지 가서 주인 없는 땅이 돼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논을 만들고 벼룩사를 처음으로 한인들이 성공시킵니다. 이 땅에. 그 전에는 조, 보리, 콩, 옥수수 이런 것만 지배하는 땅이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은 우리 고구려 발해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 지켰어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연해주에 한인들이 살던 모습이고요. 지금 그 땅의 겨울 모습인데 1937년에 17만 1781명 이 땅,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에 갖다 버려지면서 이 땅은 빈 땅이 되었고요. 이렇게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를 파면 한인들의 흔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스리스크 제가 2012년에 처음 갔을 때 어느 분 초등학교에 갔더니 그 지하실에 이런 거를 다 발견된 걸 이렇게 모아서 박물관처럼 꾸며놨어요. 옷가지들 뭐 이런 건 전부 따라서 나온 그런 농기구 자루는 다 썼고 그래서 우리 들이 쓰던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고 요게 지금 지시너 마을 13가구가 처음으로 러시아에 등록이 됐던 그 땅에 지시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가요? 서태지입니다. 서태지. 아시죠? 네, 서태지가 2004년에 공목이 바라를 꿈꾸며라는 노래를 블라디보스토크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고 그 이 땅에 이 기념비를 세워요. 내용을 잠깐 보면 이곳은 연해주 합산 지역 비노그라드노에 있던 지시너라고 하는 옛 마을로서 1863년 한경도 농민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와 정착한 극동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 현재는 옛터만 남아있다. 그러나 1937년까지 1,7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았기에 이 마을이었으며 쭉 해서 CIS 한인
그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이에 우리는 이 비를 세워 한인 이주 140주년, 그러니까 1863년인데 2004년이니까 140주년이 되는 해에 이걸 세우고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 헌정 이런 데서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아,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서태지의 DNA는 뭘까? 그 외조부가 구한말에 군 장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미국 가서도 참 정체성, DNA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다 면면이 흠고 있죠. 그런 게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코로나 이후부터 저희가 여기 역사 탐방을 못 가는데요. 여기 가면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통일된 이후에도 이 땅에 가서 저 비를 보는 순간 아 여기가 고려인의 발원지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하니 참 서태지가 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시에트 한국의 모습이 이제 1900년대인데요. 포시트 체제형이 쓰러져 있던 그 포시에트 항구는 도대체 왜 배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 모피 무역을 하던 배들이랍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나는 그 모피가 제일 세계에서 질이 좋고 왜냐하면 추운 지방이니까 이 모가 굉장히 촘촘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질 좋은 모피를 모았다가 상선들이 이쪽에 얼음이 풀리면 유럽으로 싣고 가서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모피 무역선들이 여기 굉장히 상주를 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터집하고 같은 데 보면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 담비나 링크나 뭐 이런 것들 생산이 바로 가장 질 좋은 그래서 뭐 그 최대영이 항해 항구 그 항로를 우리가 이제 항로 그러면 이제 향신료로 인해서 항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모피 무역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2013년에 이 최재형 책을 내면서 나름대로 그 시대의 한국 지금도 고속도로가 나고 그러면 옛길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충북대학에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이 관계된 교수님한테 그 시대 1900년대에 모피 무역로를 배가 가면서 정착했을 만한 그런 구체적인 항구를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걸 그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왜 여기서 굉장히 제가 책을 쓰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냐 하면 이 11살에서 17살의 체제형의 눈으로 어떤 항구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는 걸 배우고 물건을 팔고 사는 걸 뭘 눈여겨봤을까를 책 속에 좀 그려내고 싶어서 최재형의 관점으로 이 지도를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받은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시절은 이렇게 항해 6년으로 끝났고요. 한인들의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손자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배를 팔고 상트페테르부르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소년을 자기의 친구인 상사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최재형은 6년의 항해를 바탕으로 돌아와서 상사원으로서 또 사업 수완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말 학생의 원조다운 그런 자질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근무를 하고 가출 후 10년 만에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치신호에 있던 아버지와 이제 식구들은 연체로 이주를 한 상태고 여전히 하루 종일 그 최재형이 자술한 그 가족들의 뉴스 저기 그 자서전에 보면 그 딸이 그런 글을 썼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땅에 엎드려서 허리를 펼 줄 모르고 그냥 흙과 함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와서 많은 돈을 번 걸 집을 짓고 그 마을에 유실수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이제부터 한인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1892년 정도부터 이제 그 이전부터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러는데 한인들은 다 가서 그 막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최재형이 와서 보니까 다 한인들이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어처구니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그 감독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루블이 그 일당이라면 한인들은 30불도 못 미치는. 그리고 중간에 또 다 뜯기고. 그래서 이제 최재형이 그
감독들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임금을 제대로 받게끔 해줍니다. 왜냐하면 유창한 러시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없던 때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한인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통역을 통해서 이제 너무 이제 한인 자기네 동포들을 이렇게 하대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 동방 정책을 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할 때예요. 군대가 오면 도로가 개설이 돼야죠. 집을 지어야죠. 또 군인들이 먹을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소년의 체제, 그러니까 20살 정도 됐겠죠. 4년 후니까. 그런데 와서 보고 막 항의를 하고 우리 동포들을 왜 이렇게 하대하느냐, 임금을 제대로 줘라 막 이러니까 이 러시아 감독이 그럼 네가 너네 동포들을 데리고 군사 도로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래서 도로 감독을 맡습니다. 자, 근데 언어도 안 통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아. 뭐 그냥 억울해. 맨날 그러는데 이 청년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줘.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한인 특유의 신바람과 저는 빨리빨리 정신이 그 적용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기보다 훨씬 빨리 이 도로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러시아, 제정 러시아로부터 훈장을 받는데 첫째 응급훈장을 이 도로공사 감독으로 인해서 첫째 응급훈장을 받아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인들의 지도자가 되니까 제정 러시아에서 야치에 한인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자치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인들은 뭐 모두 한결같이 최재형을 군수로 읍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33살에 9살에 배가 고파서 갔던 난민이 그 지역의 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개 소학교를 세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인들은 누구나 중등 이상의 교육을 필수 받아야 된다. 그래서 32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골라서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고 그 학생이 돌아와서 모교에서 또 교편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러시아에서 활동한 사람 인명 중에 최재형이 유학을 보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상당히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재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 공원 만들고 과일나무 심고 뭐 마을 공동 목욕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럽에 가서 습진 문화를 본 걸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인들의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그 한인의 모습입니다. 뭐 지게꾼 있고요. 여기 우리 한인들이 어느 안 타니까 그 한게 뽑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최재형이 이들을 제대로 이끌고 그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훈장을 받은 도로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탐구하면 이 길을 달려요. 이런 거를 알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알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일로 쭉 가면 핫산 여기 나옵니다. 북한으로 그냥 가는 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옛날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재형 로라고 여기다 붙이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요. 어, 32개 학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된 요인이 분이 있다고 하지만 교육의 힘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 가나 멕시코에 가서도 한인 학교를 메리다 한인 학교를 세웠고 여기서도 지금 정교회 학교에 보면 깡패머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화살표 아래에 최재형 선생님이에요. 최재형 지사님이 키가 작달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마 정교회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는 것 같고요. 스승이 없어요. 33살에 군수가 되고 행정가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1915년에 형과 조카와 셋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유일해서 저희 사업에서도 그걸 한 부분을 오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자산가의 자녀들이 다 숙청이 됐고
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그 뒤에 사위들도 다 숙청이 되고 아들들도 숙청이 되고 딸도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드러내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없애고 후손의 말에 따르면 하면서 세계의 동전을 모은 게그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오래 값지겠어요. 1871년부터 77년까지 세계를 돌면서 그 코인을 모았을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 또 참 많을 텐데 안타깝게 사진이 없고 그들이 커서 이렇게 상급학교에 가서 또 한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교육 사업을 신영 선생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상의 원조 기록가가 나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이거를 참 다시 생각하는데요.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독립운동가 최재형 이렇게 썼는데 이분은 어느 부분에 국한시킬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제정 러시아 동방 정책을 쓰면서 여러분 혹시 블라디보스톡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블라디보스톡. 그 도시 이름이 그야말로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블라디보스톡.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잖아요. 블라디 이거는 정복하라 지배하라. 보스톡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바로 동쪽을 지배하라 그렇게 지명을 지어줬어요.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래서 이제 그런 동쪽을 지배하라 하면서 막 군인들이 일로 보내는데 이 최대영 선생님은 거기 이렇게 보면 조만간만 건너서 연해주 쪽에 가면 틀 알 수 없는 축제거든요. 광활한.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 가서 아주 싼 값에 송아지를 사다가 우리 동포들한테 다 키우라고 합니다. 러시아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갖고 한 달에 소고기 150마리 분량을 유구납품권을 따내서 유구납품을 합니다. 한이들은 열심히 키우고요. 그 다음에 임대 건축업 그렇게 했는데 아까 백만송이 장미 말씀하셨죠. 그 최재형이 시킵니다. 당신은 장미를 재배해라. 왜? 러시아 남자들은 9일인가요? 여성의 날이 3월 9일 날 부인한테 이 장미꽃을 못 바쳤다가는 그 해 내내 바가지를 긁힌답니다. 최재형은 이걸 아는 거죠. 너는 장미꽃만 피워라. 그래서 그날 장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민송이 장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러시아 남자와 장미와 최재형 선생님은 그걸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날철이 되면 그냥 거기에서 연대가 엄청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연해주로. 그때 모든 일을 다 놓게 하고 연어알 채취. 그래갖고 러시아의 연어알 굉장한 음식이잖아요.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또 협동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기업가적인 자질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한인들을 다 같이 잘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의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로마노프 한가 300주년에도 역시나 한인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도 인정을 받고 한인들의 진정한 리더로서 기업가로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시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다섯째 딸과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며 남긴 글 속에 있다면 우리가 좀 미화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의 왕립 지리학자입니다. 이분이 60세가 넘어서 한중 일을 여행을 해요. 그 여행을 하고 나서 남긴 책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인데요. 이 번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최재형을 쓰면서 이걸 읽었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이 한국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한제국이겠죠? 오면 모든 남자들이 시름에 눈빛이 흐리멍텅하고 기계가 없고 그냥 다 시름시름 마치 환자들 같이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서 저 땅에 갔더니 모든 남자들이 눈빛이 살아있고 마치 영국 남자의 기계를 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보그레의 기상을 몰라서 이렇게 썼을 거야.
고구려의 기상이 거기서 보였겠지. 왜? 양반의 자취 때문에 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해도 다 뺏기니까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소작농이었으니까. 근데 저 땅에 가서 내가 일한 만큼 다 내가 가질 수 있고 더구나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엄청 재산이 불고 그러니까 얼마나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기계가 살아있게 이 서양 여자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 얀치해, 얀치해가 연주, 지금 현재 크라스티노거든요. 흙이 비옥하고 그 세계 3대 흑토지대가 지금 그 밀 생산으로 유명한 우크라이나잖아요. 여기 흙도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뭐 심는 대로 농작물이 잘 자라고 흙이 검어서 식물이 잘 자라는데 딱 경지 정리가 돼 있다. 이분이 그 비유가 이게 있어. 육조거리에 가면 비만 오면 땅이 질퍽거려서 발을 어디다 놓을지를 모르겠고 우마차가 양쪽에서 오면 하루 종일 실랑이를 하느라고 그 길이 비켜 뚫리질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깨끗이 경지 정리가 돼 있더라. 그 다음에 한국의 농촌 집들과는 비교했을 정도로 강력한 지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저택들이 즐비하다. 그 다음에 포시에트가 최재형 11살에 가출했던 그 항구란 말이에요. 크고 멋진 막사와 창고가 있는 큰 군 막사인데 일반 주민은 없는 보이나 한인 정착민들이 블라디보스톡에 공급되는 육류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유구납품권을 최재형이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인들은 중국인보다 능력이 있었고 이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중국에 가서 여인 동무들을 싼값에 사서 살을 찌워 비싼 값에 팔고 한인들은 군대에 필요한 야채와 하초와 우유, 기타 생필품을 생산하고 있더라. 이런 기록이 다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러시아 전 지도죠. 엄청나게 큰 땅이죠. 저 빨간 점이 이 연해주입니다. 확대해 놓은데. 근데 이 연해주의 이 밑에 보면 뭐 상현추, 하현추, 뭐 상지신어 이런 지명들이 보여요. 하나둘 가면서 처음에 연추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상현추, 하현추, 또 지신어도 상지신어 해서 요 빨간 표시를 했던 부분들이 다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있었죠. 다 남자들은 기계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열심히 또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한인들을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1937년 강제 이주만 없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 소수민족의 마을이 돼 있었겠죠. 연변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자, 제가 2016년에 우리 사업회에서 어, 그쪽에 탐방을 이제 매년 1회 아니면 2회 본가을 다녔는데 저는 저 마치고는 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뒤에 그 물길이 흐르는 저 들판을 보세요. 누구나 가서 부지런하면 논을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벽시만 풀면 금방 논이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기 실제 가서 보면 지금 이제 뭐 70여 년이 지나서 그런 그 70여 년이 아니죠. 162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논의 경계와 벼가 자라던 그게 이렇게 뚜렷이 보입니다. 논둑은 풀이 더 무성한 풀이 자라 있고 논했던 데는 잔잔한 풀이 자라 있고 그래서 한인들이 여기 논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저런 땅이니까 한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저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기서 고구려의 기상을 좀 받아보려고 두 팔을 반쯤 들었습니다. 예, 그런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 살았어요. 한인들 리더가 돼서 여러 가지에서 잘 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자, 러일 전쟁에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쓰고 이러면서 그 프랑스 르몽드지인가 뭐 이렇게 만평을 보니까 특별한 불곰을 영한 새치가 이렇게 쫙 막대를 가지고 불곰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게 러일 전쟁이었다.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만평을 했더라고요. 누구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대러시아 제국을. 근데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러시아 남하를 막는 거잖아요. 그때도 러시아가 이제 그쪽만 저기 했으면 되는데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나 이제 불안한 거예요. 금방 철도가 완성되면 극동까지 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저쪽하고 우리 이쪽도 그렇고 너무나 불안하다.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똑같은 섬나라잖아요. 일본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이 되면 조선과 만주 일대가 바로 러시아가 차지할 영일 동맹을 맺어서 리순과 인천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달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세계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리순과 제물포에서 공격을 받자마자 그쪽 발틱해에서 발트 함대가 출발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수에즈 운하가 당시 영국의 소유였기 때문에 일본이 막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중이라고 그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발틱 함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그 대규모의 함대가 220일간에 걸쳐서 대한해협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한 그 항구에 들어서 기항지에 들어서 연료 보급받아야죠. 그 다음에 야채를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오죠? 이빨이 툭툭 빠지고 뇌혈병이 오죠. 그래서 그 식민지 있는데도 다 영일동맹의 여파로 잘 기항을 안 시켜주고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신선한 야채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222여일에 걸쳐서 대한해협에 온 그 러시아 발트 함대의 그 함대 대원들이 비유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를 맞아 그 땅에 나뒹구는 낙엽 같았다.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최재형은 당연히 그 납품 소위로 통역 소위로 러일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당신도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겠죠. 근데 어처구니 없이 러시아가 지고 뭔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분의 존재가 그 갑신정변의 주요 역인 박영효 그런 분들한테도 다 이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안창호 선생님이 그 시베리아 총회 대한민 국민에도 다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박영효가 초청을 합니다. 도쿄로. 3번 초청을 하는데 2번 거절하고 3번째 가서 6개월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6개월 동안 그 일본의 간파를 다 한 거죠. 그래갖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독립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러일 전쟁에 1904년 10월 15일에 출발을 하지만 5년 5월 27일 저기 도착해서 그냥 일본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가 되고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 박영효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 하얼빈웨이거, 번업회, 뭐 나중에 임시정부 재무총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을사늑약이 되니까 일단 외교권이 빼앗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무슨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됐을까요? 네,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밀사의 이상설 선생과 이준 열사가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면서 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가 거기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연해주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이 엄청 슬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이의종과 같이 합류하게 되죠. 이의종은 그때 8살인가 그랬죠. 근데 프랑스 색칠 공군사관학교 1년 다녔고 그래서 불어도 좀 했고 미국에도 한 8개월 머물렀고 또 러시아는 또 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언어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 이제 해외에 같이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못 들어가잖아요. 만국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이제 이의종이 기자들 앞에서 프랑스어로 그 을사늑약이 잘못됐다는 것만 이제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상 선생은 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고종이 막아서 아니죠 일본이 막아서 그리고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죠. 그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냐? 러시아로 갑니다.
구식군인들이. 그리고 의병들이 을사늑약 이후부터 계속 의병들이 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낯선 땅에 군수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최재형 선생님 기록에 보면 그 교수들이 그 기록에서 찾아서 보면 누구나 높낮이 없이 평하게 대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동포들이나 어려우면 다 최재형 선생님을 찾아갔겠죠. 그런데다가 또 동경에 가서 그런 일본의 그런 야욕을 간파하고 왔기 때문에 의병들이나 구식 군대들이 오면 다 같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간도 관리사 이범윤이 고종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교권도 빼앗겼고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 나라를 지켜라. 그런데 이범윤이 안 가죠. 그리고 스포베라는 자기가 거느리던 그 관도 관리를 하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에 가서 최재형과 합류를 해요. 그리고 최재형이 써준 그 러시아 국적이기 때문에 최재형이 이분을 학교 교사로 움직일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그런 받아서 이범윤한테 줘요. 그래서 안중근과 그 동의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범윤은 거기 가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을 최재형의 안내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근이 드디어 1907년에 처음에는 상해로 가죠. 아버지와 아버지한테 제가 안중근은 그 협주에서 돈의 학교와 삼흥학교, 대학교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삼흥학교는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삼형제가 나라를 하게 한다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돈의 학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입니다. 그 두 개를 맡아서 교육을 하는데 자, 고종이 강제 퇴위돼 군대도 강제 해산이 돼. 이제 더 이상 뭐 옴짝달싹 할 수가 없구나. 외국에 나가서 우리 동포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상해로 가서 그쪽 물정이 어떤지 보고 우리는 다 상해로 이주할 수 있나 그걸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로 가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그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안중근의 아버지 그 안태원 지사가 돌아가셔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아버지 상을 치르고 나서 1907년에 연해주로 갑니다.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그 최재형과 만나죠. 그래서 최재형과 만나면서 아주 유명한 그 거기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한의들끼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범윤 그 간도관리사와 이 최재형과의 내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범윤 지사는 마패를 항상 차고 다니면서 나는 왕족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최재형을 하대했다고 하죠. 그 소장농 출신이고 한때는 이제 노비라고도 알려졌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대 간에서도 많이 그런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안중근이 가서 거기서 합류를 하면서 1908년 4월쯤에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합니다. 근데 이 동의회를 조직하는데 무슨 단체든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재형이 13,000불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범진의 아들이 만 루블을 가지고 너무나 큰 액수를 가지고 동쪽 끝에 최재형한테 오는데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장인인 놀겐 남작을 대동시키고 그 만루불을 들고 와요. 이의종은 그때 당시 국제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놀겐 남작의 딸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먼 길로 이 큰 돈을 가져가는 게 위험하니까 너는 장인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놀겐 남작하고 같이 최재형을 찾아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을사늑약으로 이범진의 월급이 끊겨요. 일본이 그 월급을 줄 리가 없고 고종은 주고 싶어도 이미 외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근데 도대체 이 만루블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범진이 개인이 갖고 있을 상황의 돈이냐 이건 분명히 고종의 내탕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망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나중에 그래서 이상설색이랑 다 그쪽에 망명정부 기획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만루블을 그
러시아 공사로 있던 그 이범진의 개인 돈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그렇게 보낸 거다. 그래가지고 최재형이 13,000루블, 이휘종이 가져온 10,000루블, 또 그 동포들이 모금한 7,000루블, 그래가지고 30,000루블을 가지고 7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해서 그 동의회 총장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그 동의회 산하 대한의군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얼빈에서 본 그 대한의군 군대입니다. 약 600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의식주와 무기를 최재형이 다 대죠. 그러니까 그 저택이 어마어마하게 한두 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요. 이제 대한민국 참모 중장이 바로 안중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이 그 하얼빈에서 왜 현빈이 손가락을 자르게 되죠? 왜 자르나요? 뽀로로 7명을 살려주는 바람에 완전히 대패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현빈이도 이거 서로를 자신이 다 거의 실제로 안중근이 최재형 집에 왔을 때는 피골이 상접해서 안중근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와서 부하들의 원망이 얼마나 커요. 그 영화에서도 부하들이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나는 절대 그렇다고 나는 이 독립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이또를 처단하고 대한독립을 이루리라. 그리고 이거를 자르죠. 최재형 집에서. 근데 제가 이건 잠깐 에피소드인데 그 하얼빈 영화가 막 처음에 막 예고편을 막 보여줄 때예요. 근데 아주 막 하얀 서론에서 현빈이 그 선혈을 네 낭자한 손을 딱 하고 핏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이거를 딱 영상에 보여요. 근데 저게 아닌데 최재형이 집에서 했는데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갖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우미로 감독 사이트에 메시지에 들어가서 감독님, 아무리 시각적 효과가 중요한 영화지만 그래도 사실에 근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일본 문서 뭐 이런 그 자녀들의 그런 거 다 보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얼빈에 개봉될 때 과연 저 손가락을 어디서 자를까? 또 서울에서 자를까? 다행히 제가 하얼빈을 봤더니 최재형 집에서 자르더라고요. 너무 다행스럽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왜 계속 갔지? 그래서 제가 어,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 안중근은 그 최재형의 집에서 손가락을 잘랐다는 정확한 문서가 1910, 2019년 일본 외교사료관에서 이게 막 계속 다시 가요? 어떻게? 제가 막 이러면서 계속 놀랐나 봐. 뒤로 가야 되나? 좌우간. 그래서 그, 그 문서가 발견이 2019년에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연추 하리 부근에서 최재형이 손가락을 안중근이 잘났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일본 문서에서는 정확하게 최재형이 집에서 나왔다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동공보를 인수해서 하면서 대동공보에서 하얼빈에 이또가 온다는 걸 알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동의회 1908년 그 문서고요. 그 지금 총장 회장의 최재형,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이의종이 만루부를 가져와서 이제 누가 총장을 할 것이며 부총장을 할 것이며 회장을 누가 할 것이며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의종이 회장이 됐어요. 이 총장은 최재형, 부총장이 뭐 누가 됐나 했나. 그러고 이의종이 이범윤보다 높게 됐어요. 먼저 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범윤이 내가 이 새빨간 조카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만두부를 가져온 어떤 더 큰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범윤이 이제 이의종한테 밀렸다 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의종이 큰아버지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범윤이 최재형 다음으로 직함을 받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얼빈 의거가 이제
오게 되는데 대동공보에서 그 이또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대동공보에 왜 이또가 오느냐? 그때 동청철도의 관할권을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또가 오는데 그때 이또는 자 한국 통감도 했죠. 일본에서 네 번의 총리도 했죠. 그 물러난 뒤에요.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와서 돌아가셔서 일본에서는 한때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또처럼 죽는 게 최대의 목표고 영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 대한해군 작전에 저기 영산 전투에서 포로 7명을 합게 됐고 지금 하얼빈 영상이고요. 그 이제 최대함을 연기한 유재명 배우를 저희가 이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의 모인데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그 최재형의 집에서 단지를 했다는 일본 외교사료관의 문서예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노기예프스키에 출장을 갔던 한인 밀정 보고에 의하면 안흥칠, 김기룡, 김기룡, 정대호, 우덕순 등 뭐 이렇게 6월 중순경에 제누키예프스키에 있는 최재형의 주소에서 집합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 내외인을 암살하는 그 모임을 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게 발견이 돼서 아 집에서 했구나 그게 이제 확실히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5째 딸 올가가 나의 아버지를 추억하며라는 글을 남겼는데 저기 보면 이제 그 언니와 둘이 최대한 집이 와 컸으니까 그 외진 어떤 그 골방 쪽에 아버지가 그쪽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으면 이 어린 소녀들이 안 갔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몰래 가봤겠죠? 갔더니 안흥칠 그 안희사라고 하는 그분이 삼면의 벽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권총 연습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그 안희사라는 분이 하얼빈에서 일본의 최고 높은 사람을 총을 쏴서 죽었다고 하는데 또 얼마 후에 그분의 아이들과 아내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올 때마다 먹을 것과 옷가지를 싸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중근 사후에도 계속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러고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하얼빈에서 이또가 죽었어요. 일본은 지금 최대의 정보를 다 조직해서 도대체 배우가 누구냐 이거를 막 그래서 찾았겠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끝까지 배우를 안 밝힙니다.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리순에서 나의 배우는 최재형이다 밝혔으면 지금 이렇게 안 알려졌을 리가 없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 러시아 독립운동의 총본산인 최재형이 알려지는 순간 이 독립단체가 와야 될 위험을 안고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다그치면서 계속하니까 김두성이라는 이름을 댔어요. 근데 역사 속에 김두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명을 댄 거죠. 그게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11명의 동지들을 댈 때도 뭐 우덕순 그러면 우순동 막 이렇게 거꾸로 냈어요. 막 헷갈리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여기 보면 2등 공작 만주시찰 일건이라는 일본 외교사령관 문서인데 여기 지금 한국의 베일당 제6지부에 첫 번째가 최재형이에요. 이게 일본 문서입니다. 이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뒤로 한 200여 명의 명단이 쫙 있어요. 그 명단 중에서 맨 첫 번째 최재형 또는 최재형 한자를 저렇게도 쓰고 또 최도헌 읍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저렇게 최재형을 지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그리고 뭐 그 뒤로 다 우리 아는 사람이죠. 이범윤, 이범주, 홍범도, 차도승, 김기룡, 뭐 이의종, 정수만 아는 칠이 저기에 나오고 이런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일본 문서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사후 안중근 가족도 보살피고 또 권업회를 이제 1911년에 창립을 하는데 자, 이제 대동공보는 그 하얼빈 위거 이후에 일본이 강제 폐간시켜요. 왜? 안중근 그 이토 척사를 호해를 찍어서 내놓고 그러는데 일본이 그 신문사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강제 폐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론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무슨 모임을 조직해야 되는데 일본의 방해 때문에 이 조선 무슨 해조, 대동 이런 게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권업회, 그야말로 한인들 일자리를 해주는 데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권업회를 창립합니다. 1911년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 권업도 발행하고 거기 보면은 또 다 그 권업회 임문록에 보면 뭐 이상설, 홍범도, 신채호 뭐 독립운동가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 알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14년에, 아까 1863년에 열세가가 갔다 그러니까 1914년이 이주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때 최재형은 한인 아령 이주 5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벌이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요. 뭐, 그 태권도 시범단도 KBS에서 한번 반영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훈련을 시키고 대한민 국민의 미주 다 연결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대적인 이 50주년 행사, 대한제국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끝났어요, 준비가.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이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념 준비 회장이 최재형이었고 돈도 다 최재형이 돼서 했는데 결국은 그 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만 생각해서 독립운동 그러면 이제 상해 임시정부 이러는데 사실은 최초의 임시정부는 러시아에서 우스리스크에서 대한인국민의회라는 의회정부가 설립이 됩니다. 1919년 3월 17일에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또 강제 이주되고 모든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대한국민의회의 애교부장이 최재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결성이 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 이승만, 그 다음에 6명의 내각이 있어요. 6명 중에 3명이 러시아파입니다. 문창범, 이동희, 최재형. 50% 이상이 러시아 무장투쟁파가 글로 가담을 해요. 그러면 모든 그 1919년 이전에 독립운동의 기지는 연해주였습니다. 특히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 중심 인물이 최재형, 이동희, 뭐 문창범 이런 분들이 다 그 중에서도 대부라고 불리는 분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분이 바로 최재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 독립군 단장이 돼서 막 이제 싸우고 있어요. 1919년에 탄일운동도 그 마무로 3.1문을 세우고 뭐 최재형 가도 행진을 하고 이런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4월 특변이 일어나요. 1920년 4월 4일에 대대적인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합니다. 그래갖고 4월 참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가 혁명군 다 싹쓸이 하다시피 합니다. 이때 최재형이 집으로 급히 돌아와요. 우스리스크 지금 2019년 임시정부 100년에 그 살던 집을 최재형 기념관으로 꾸몄는데 그 2년 동안 살던 집인데요. 그 집으로 급히 옵니다. 오니까 식구들이 빨리 피하라고. 지금 이 밀정이 찍혔다. 빨리 피하세요. 최재형이 거기서 하룻밤을 가족과 지내면서 내가 죽는 게 낫다. 내 나이 이제 60이다. 만약에 내가 도망가면 일본의 잔인함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너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건데 내가 잡히는 게 낫다. 그러고 자진해서 잡히십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그 왕바살제 언덕이라는 데서 네 분이 총살을 당하고 안매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시신을 안중근 의사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 사후 42년, 1962년에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게 되는데 그 4월 칙변을 일으킨 일본군 무기는 승천기고요. 이렇게 처참하게 불 지르고 다 한인들을 잡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우리만이 아니라 도 그렇게 해서 했고 이게 42년 건국훈장을 받은 그거고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러시아 연해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상해 임시정부로 가기 이전의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사진입니다. 57인이에요. 제가 다 담진 못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무그, 계봉우, 김경천 뭐 다 김 알렉산드라 지금 뭐 저쪽에 문창범 이쪽에 박은식 선생, 박진수
뭐 여기 다 거신채호, 안중근, 안희재, 오성구 거의 다 유인석 13도 위군 요 이갑 옆에 이강이 바로 대한국민회에서 온 그 안창호 선생님 그 소속에 나중에 그 대동본부 편집장으로 일하는데 다 연결돼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고 알려질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야말로 한인들이 1937년에 17만 1781명이 이렇게 6,000km 밖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버려진 그래서 현재 고려인들이 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촉박한데 우리가 그럼 이걸 뭘 해야 되냐? 저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일본으로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요즘 뭐 국방 세유 교수님 강의 엄청 하라는데 그 항로를 이용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고토인 연해주 쪽으로 가서 정말 러시아랑 잘 해서 그 땅에 우리가 이어온 역사의 보리가 이렇게 깊으니까 같이 손을 잡고 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인구 뭐 멸실만 이렇게 하지만 세계 750만 동포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또 그만큼 어떤 그런 대체적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철도가 반토막 났지만 언젠가 이 철도를 이으면 그 이전에 헤이르 밀사가 유럽에 이 철도를 타고 갔듯이 우리 마드리드까지 이 철도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방으로 팍팍 가서 요즘 뭐죠? 페데블린가 엄청 나던데요.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컬처로 앞으로 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역사와 고려인들을 끌어안고 세계로 나가는 그런 거를 희망을 갖고 이 오늘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